복인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바닥을 물 위로 올렸다. 정교한 활자의 자획 사이로 물이 자잘하게 충돌을 일으키다 빠져나갔다. 모든 글자에는 뜻이 있으나 활자는 홀로 뜻을 주장하지 않습지요. 활자는 다른 활자와 어울려야 비로소 뜻이 완성되지요. 황양목에 칼로 자획을 세우면서 저는 이 활자가 만들어낼 무수한 미래의 형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의 활자에는 과거와 미래가 겹쳐져 있습지요. 갑골문과 종종문에서부터 요란한 변형을 거친 사물의 오랜 기억이 배어있는가 하면 앞으로 다른 활자들과 어울려서 생성시킬 미래의 사물이 함께 깃들어 있는 거지요. 편과 린, 아와 린, 역과 린. 자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이 활자들이 만들어 나갈 무수한 조합에 매료되었던 겁니다. 엄창석의 단편 비늘천장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만약에 단편 쓰기에도 태권도처럼 검은 띠가 있다면, 이제 막 검은 띠를 딴 분들이 제게 책을 추천해달라고 물어오면 저는 주저없이 엄창석의 소설집 비늘천장을 권합니다. 다루기 힘든 소재를 정교한 문장으로 세공하는 작가의 솜씨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평론가 홍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문학이 왜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소설집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 인생을 걸고 소설을 대면하는 작가의식이란 무엇인지 이 소설집을 통해 발견하게 된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 서성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전동균 시인님과 김이듬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연기 같은 전동균입니다. 네, 연기 같은 전동균 시인님. 그다음. 네, 저는 마르지 않은 티셔츠 같은 김이듬입니다. 네, 마르지 않는 티셔츠 같은 김이듬 시인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동균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1986년 소설문학 신인상 12분에 당선되셨고 시집으로 오래 비어있는 길, 함허동촌에서 서성이다, 거룩한 허기, 우리처럼 낯선 등이 있고요. 이번에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김이듬 시인님은요. 2001년 포에지로 등단하셨고 시집으로 별 모양의 얼룩, 명랑하라 팡파탈, 말할 수 없는 애인, 베를린 달렘의 노래 등이 있고요. 이번에 마르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를 출간하셨습니다. 두 분 시집 나오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전동균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는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뭐 있다가 제가 멍하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산도 좀 다니다가 얼마 전에 좀 무리를 해서 네. 지금 감기로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산에서 감기에 걸리신 거예요? 산을 좀 무리하게 타고 난 뒤에 좀 감기가 오더라고요. 어느 산을 주로 가십니까? 예, 뭐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인데 우리 학교 뒷산도 많고 네. 얼마 전에 영남 알프스 네. 그 등산을 갔다 왔어요. 김이듬 시인님 어떠세요? 좀 단단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전동균 시인님. 네, 차돌처럼. 네, 아주 단단하십니다. 네, 멋있으세요. 예. 그리고 생명력이 느껴져요. 눈빛에서. 네. 김이듬 시인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여전히 그 짬짬이 글을 쓰면서 거의 매일 책방 이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 독립 책방의 책방직이라서 네. 일상 업무 중엔 홍보나 행사 계획도 포함되는데요. 오늘 수요일엔 문보영, 정다연 시인 두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48번째 책방 이듬 일파만파 낭독회를 진행합니다. 네. 온종일 그 책방 안에서 바삐 움직이지만 고독하게 갇혀있는 상황일 때가 많은데요. 이따금 뜻밖의 초대장을 받게 되면 하루하루 견뎌가는 에너지가 샘솟곤합니다. 최근 조지타운 문학축제에 초청받았거든요. 네. 어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달 21일에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가서 세미나 패널로 참석도 하고 낭독회를 하는 짧은 일정인데요. 그리고 곧장 귀국해서 다시 책방지기 일을 누구보다 착실히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책방 말씀하셨는데 이듬 책방. 책방 이듬이에요. 책방 이듬. 네. 네. 책방 이듬 좀 요즘 어떻게 활발하게 네.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전에는 굉장했잖아요. 그렇죠. 예, 2년이 이제 넘어가면서 네.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동균 시인님의 시집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이 구성이 4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를 나눈 의도랄지 기준이 있으셨는지요? 예, 이제 시집을 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를 어떤 걸로 할까, 네. 마지막 시를 어떤 걸 할까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일부에 있는 시들은 좀 내면을 탐색하는 시들 또 어떤 일종의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들을 네. 담은 시들로 했고요. 2부의 시들은 좀 서정적인 세계의 시들, 이제 3부의 시들은 좀 정신성, 동양의 어떤 정신성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네. 4부는 우리 일상생활 중심으로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나누어 봤습니다. 예. 딱 시집 보니까는 그 이렇게 맥락과 단락 혹은 어떤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졌는데 역시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마르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 이 시집은 김이듬 시인님의 핀 시리즈 시집인데 좀 편수가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몇 편 들어가 있죠? 네, 보통 20편에서 그 조금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오히려 편수가 적으니까 시들을 정하시는데 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시 분량이 많아서 적지 않은 작품을 네. 싣지 못한 채 남겨두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전 38편의 시와 에세이를 수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문학 편집자분 말씀으로는 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볼륨감 있는 시집에 속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특히 그 시편들도 다 좋았지만은 맨 끝에 있는 에세이 네. 굉장히 좋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맨 마지막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보니까. 예, 슬픈 부분은 많이 뺐는데도. 네. 네. 전동균 시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은 읽는 자의 운명을 알려준다. 갓난아기의 피로 쓰여졌으나 말이 말을 뚫고 혼이 혼을 뚫고 간 흔적만 흐린 얼룩으로 남아있다. 이 책은 오늘 내 눈물 속에서 울고 있다. 웃고 있다. 불타고 있다. 한때는 자정의 태양이라 불리웠던 당신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라지지도 않는 이 시는 그 자정의 태양이라 불리웠던이라는 시인데 그 전동균 시인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슬픔, 굉장히 청신하면서도 고요한 먹먹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것이 느껴졌는데 시가 어떻게 쓰여지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이 시는 제가 어렵지 않게 주로서는 이제 썼는데 거의 한 호흡으로 네. 쓴 경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종교의 교리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좀 유대교 신비주의 같은 책들도 좀 보고 그 당시에 그랬어서 그러다가 오후에 강의 마치고 이제 방에서 앉아 있다가 네. 생각이 떠올라서 메모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메모한 거 가지고 수정을 별로 안 하고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지금 종교성을 사실 저는 좀 많이 엿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마음에 와 닿았던 그 종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제가 어쨌든
가톨릭 영성을 받은 가톨릭 네. 이제 신자이기도 한데 근데 그 교리에 갇히지 않은 사실 그 어떤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나름대로 이제 교리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게 또 의학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좀 떠나서 각 종교들이 다 이제 어떤 궁극적인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데 관심이 조금 있어서 이리저리 기웃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한용운 시인의 님 하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잖아요. 이제 이번에 선생님께서 쓰신 시의 당신에 대해서 읽을 때 저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절대자가 좀 많이 떠올랐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고 네.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네, 다른 의미도 물론 있겠죠. 자, 김희듬 시인님의 시. 이 도미토리라는 시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운이 좋으면 아무도 없다. 벌써 덥다.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운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8개의 침대가 있는 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의 말이 새겨져 있는 벽 앞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시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이번 시집에는 한 발자국 약간 뒤로 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네. 제 작품이 좀 그간에 좀 과감하고 네. 난해하고 심지어 태폐적인 별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네. 이번 시집이 그런 전작 시집에 비해서 부드럽다거나 한 발짝 물러나서 견지한다거나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와 삶은 뗄 수 없으니까 시가 어떤 벽을 훌쩍 뛰어넘거나 극단적으로 격렬하게 부술 때도 있지만 또 벽을 탑처럼 쌓을 때도 있겠죠. 네. 그 헤이수 작가님께서 읽어주신 제 시의 부분 이렇게 많은 사랑의 말이 새겨져 있는 벽 앞에서처럼 이렇게 찬찬히 혹은 좀 비통하게 응시해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갈등을 하는 거죠. 어쩌지? 이 벽을 어떡하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든 그 순간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변명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도미토리라는 시가 왜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지냐면 예. 그 김희듬 시인님의 그 전의 시들은 보면 어떤 내면의 뜨거운 방에서 어떤 절규하는 그것이 뭐 아까 말한 뭐 퇴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난해한 또 혹은 난감한 이런 방향의 평가를 얻게 했는데 이 도미토리라는 공간이 다 함께 쓰는 공간이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도 도미토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시의 분위기가 네. 굉장히 이제 내면의 어떤 뜨거운 방에서 조금 나와서 네. 누군가를 약간 의식하는 네. 예, 그래서 천천히 비통하게 바라보는 듯한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전동균 시인님의 시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 장면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명징하게 다가왔던 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시집에서는 이전의 시집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부분들, 뭐 변별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명징하게 다가왔다면은 네. 다행스러운 이죠. 시는 이제 말을 아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어떤 그 내면성, 서정성, 그다음에 일상성 같은 경우는 이전의 시집과 아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가까운 이웃들은 과거의 시보다도 좀 어떤 종교성 같은 게 좀 두드러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전의 시의 어떤 내면성, 서정성, 일상성 이것들과 함께 또 종교성이 이번에 가미된 그런 것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좀 이렇게 한두 마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김희듬 시인님의 시들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 이전에 다양한 자들이 주저없이 나왔던 느낌. 그렇지만은 그것을 또 조응하고 감싸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번 핀 시리즈 시집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제 예전 시집이 정말 욕을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시집이? 네. 제가 좀
그 성향상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시집에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겠다. 예, 이런 의지나 욕망이 없어요. 없죠. 예.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거니까. 예. 그런 생각 없이 시집을 묶는 편이고요. 그래서 집결되는 이미지나 간곡한 메시지, 뭐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꼭 그런 게 있어야 할까 싶어요. 예. 근데 그게 없이 썼는데 누군가 꼭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요? 예. 그런 게 없어서 못 찾아서 배척받거나 미움을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저는 뭘 보여주겠다는 결심하지 않고 희망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시를 쓰는 편입니다. 네. 수정하지 않고. 아, 퇴고합니다. 아, 저는 그 에세이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요즘에 그 해시태그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해시태그. 네. 왜냐하면 그 너무 정보가 많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캐치하려는 어떤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 시집에서 이제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동균 시인님부터. 예. 저는 일상 속에서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을 좀 서정적으로 담아내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상성, 존재성, 서정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상성, 서정성, 존재성. 예. 예. 또 존재성 안에 종교성이 또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예, 거죠. 예. 아, 김희듬 시인님 어떻습니까? 제 시집의 키워드를 좀 찾아보자면 이렇게 시집 제목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았는데요. 뭐 외곽, 누수, 잠적, 후문, 몸을 숨긴 연인들, 칸막이 뒤, 뭐 등등 이런 어휘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약간 인더스트리얼한 그런 변두리적 감수성 뭐 네, 이런 게 느껴졌는데 예. 글쎄 모르겠네요. 네. 아니 느낌이 좋습니다. 외곽, 누수, 잠적, 후문, 네. 몸을 숨긴 연인들, 칸막이 뒤. 이거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약간 저도 몰랐어요. 네. 그냥 시집 제목을 보니까 이런 그 이번에 김희듬 시집을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독자들이 또 많은 작가들이 또 골머리를 낳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제목을 짓는 거잖아요. 매번 그렇죠. 책을 내지만은 제목 짓기가 또 제일 어렵습니다. 이번에 두 분 시집의 제목이 예사롭지 않은데 제목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전동균 시인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학교로 오기 전에 방송 광고 쪽 일을 했고 해서 이제 광고 카피나 이런 쪽 일을 했는데도 시 제목이나 시집 제목 짓는 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우리 김희듬 시인 시집 제목이 참 좋아요. 저는 이제까지 나온 시집들이 쭉 다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제 이번에 시집 제목은 이제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불러도라는 시의 한 기절입니다. 그렇죠. 예, 한 기절인데 이게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없는 곳에서 같이 있다는 게. 예. 근데 좀 반어적이기도 하고 좀 중의적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제목을 쓰려고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좀 종교적인 냄새가 너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한 친한 후배 저는 좋은데요. 근데 친한 네.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어떤 간절한 그리움 같은 의미도 있고 중의적이어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네. 자크라강도 보면은 내가 없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불러도 저는 이 시집을 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고 저희는 저희 모습이 비치면 금이 가는 살얼음과도 같으니 어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담은 시의 제목이 결국 이 시집의 제목이 됐구나. 예. 역추적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김희듬 시인님은 어떻습니까? 네, 전동규 선생님 시집이 좀 이렇게 아주 존재론적이고 또 커다란 어떤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약간 물질적이고 피지컬한 냄새가 나는데요. 네. 저 처음에 저는 이 시집을
제목을 너는 한 번도 예쁘지 않았지만 언제나 아름다웠다로 이렇게 밀었거든요. 근데 모두 다 별로라고 해가지고 네. 아, 어쩌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네. 제가 시집을 히스테리아나 명랑하라 판파탈 뭐 이런 시집들 6권 다 제목을 저 혼자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망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처음으로 편집자와 지인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마르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로 그렇게 갔습니다. 아,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아, 예. 골머리 안 썩이고 좋았어요. 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또 이런. 네, 저 인간성이 행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막 독단적인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예, 역시 이번 시집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동균 시인님 이번 시집 5년 만에 신작 시집인데 어떤 죽음과 영원, 인간의 실존, 또 슬픔과 고통 사이 그러면서도 존재의 그림자들을 깊게 들여다보고 덤덤하듯 또 아닌 듯하는 시인님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듯합니다. 예, 이제 제가 뭐 5년 아니고 네. 이제 시집으로 따지면 세 번째 시집까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썼던 시집들이고 네. 네 번째 시집 이제 우리처럼 낯선 여기서부터 시집은 제가 이제 부산으로 학교로 이제 옮기고부터 이제 쓴 시집인데 예.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사람 생활이나 삶과 더불어서 이제 생각이나 인식이나 감각도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학교로 이제 있으면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원래 좀 이런저런 잡생각도 하고 이제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제 대학 시절에 은사 선생님이 구상 선생님이신데 네. 우리 시인이시기도 하고 또 가톨릭에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문학은 실존의 고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20대 때는 그게 전혀 뭐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삶이나 어떤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어떤 의문 같은 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가 과학 문명이 엄청 발전했지만 우주에 있는 거의 4%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암흑 물질들. 그러니까 우리는 4%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실제로 우리 인간,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이랑 보면 이게 정말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물과 불과 꽃과 짐승이 한 개체 안에 이렇게 마구 이제 뒤섞여 있는 존재인데 또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칼 세이건의 말을 빌면은 네. 잊혀져가는 우주의 변두리 이 지구라는 별에서 더구나 우리는 지구에서도 이 동쪽에 작은 나라에 그것도 그렇죠. 두 동강 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온갖 희노애락을 겪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 희노애락 겪는 것도 이게 환상이 아닌가. 그렇죠. 시뮬레이션 같은. 글쎄 환상 그런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 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네 번째 시집부터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었고 이번 시집은 그게 조금 더 도드라졌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말이 좋아서 뭐 존재성 이런 거지 이게 자칫하면 이 관념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과연 우리의 구체적 몸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내가 일상 속의 경험 속에서 그걸 찾아내고 가급적 차분하게 좀 말을 좀 아끼면서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시집 보면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사랑에 관한 시도 있고 또 개인적 체험에 관한 시도 있고 네. 그런 시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구상 선생님의 시하고 기도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시군요. 지금 전동균 선생님을 제가 뵌 순간 어떤 이미지와 굉장히 흡사하다 혹은 어떤 이미지 전에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상 선생님의 현존이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전혀 얼토당토 않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구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국 문학에서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평가가 덜 된 부분도 있어요. 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구상 선생님이 이제 20대인 우리한테 어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등가성의 진실, 사상성 같은 걸 얘기하실 때 20대 그 귀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 그 강의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중간에 강의실 나와버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학점도 아주 형편없이 받기도 이제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열리면서 들어오고 그 이제 문득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옆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네. 되게 말이 맑고 좀 사려 깊은 신부님께서 옆에 앉아 있는 것 네, 같아요. 정말 그 느낌 들어요.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가 좀 깔끔해지 공기가 막 공기 정화되는 정화된 느낌 듯한, 그런 예. 게 있죠. 아, 정말 말씀입니다.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아주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죄송합니다. 막 던지지 마시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김이듬 시인님은 그 2년 만에 나온 시집인데 그 전에 시집들에 대한 그 뭐 이렇게 일반인들의 평가, 독자들의 평가들이 있잖아요. 김이듬만이 내세울 수 있는 세계. 네. 그 뭐냐, 불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소재로 가져와서 아무렇지 않게 던지듯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세계. 담담한 듯 보이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 어떤 그런 시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번 시집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헤이수 작가님 예전에 제 시집 읽으면 좀 막 깜짝 놀라 경기 일으키고 막 그러셨어요? 불쾌해지시고? 제가 한번 차에 타고 올라오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잊어버렸고요. 네. 네. 저의 예전 시를 읽고 뭐 불편하셨다, 뭐 찝찝했다 그러신 분이 있었을 때 저는 슬펐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괜찮습니다. 일단 시를 읽고 나면 읽기 전과 달리 감정이 움직이고 변하고 그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이렇게 아부잭시옹이나 그 추미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내면적 갈등으로 몰락하거나 폐허가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이런 미미한 상상력에 현재의 저를 싣곤 하고 그래서 또 시를 쓰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계약직 강의 노동 외에도 책방 언니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듯이 쓰지를 못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저런 손님 눈치를 봐야 하는 육체적인 경험도 네. 도미토리의 세계로 네. 이번 시집에 담겨 있고요. 네. 삶이 곧 창작일 수는 없지만 삶이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로 드러나는 작품도 언젠가는 씌워지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하신 게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 뒷골목에서 파도를 듣는 장면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런 장면에서 아직도 이 시인의 가슴 속에 어떤 끓는 슬픔과 어떤 애수 같은 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길 모퉁이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들으면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잘 들리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심장에서 무슨 그림자 같은 게 쭉 발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약간 위로의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국에서 죽게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묻힌 그 묘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인의 마음 한켠에 있는 풍경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차기작이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뭐 특별하게 계획을 따로 이제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무언가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시가 좀 쉬우면서도 울림이 있는 그런 시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때로는 좀 유머도 있는 시도 좀 쓰고 싶은데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를 보다가 웃음이 터지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대단한 능력인 것 엄청 같아요. 고스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라는 게 우리 삶을 담는 그릇인데 이 삶에 희노력이 다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그쪽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너무 좀 엄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자유분방하게 쓰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삶에 또 웃음도 있는 건데 또 어찌 보면은
이 웃음이라는 게 사람의 비극성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네.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 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네, 우리 시의 앞날에도 희노애락 중에서 사실 노하고 애가 되게 많았는데 그렇죠. 희하고 락이 조금 네, 들어갔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김희듬 시님 이렇게 울먹이셨는데 어떻게 눈물 좀 다 들어가셨나요? 그럼요. 저 씩씩한 사람이고요. 네. 어떻게 차기작에 대한 것은 이제 요번에 못 넣은 시집, 수록하지 못한 시집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일기를 매일매일 쓰려고 하고 또 쓰면서 좀 마음을 푸는 편이어서 네. 모여있는 일기랑 그 편지, 에세이 그리고 좀 짧은 소설 같은 거, 꽁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는 그리고 드문드문 신작시도 삽입된 한 권의 책을 발간할 예정이에요. 네. 그 뒤죽박죽 이상하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책 뭐 이런 책을 제가 갖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써보는 건데 예를 들면 파도 위를 나는 새처럼 이렇게 딱딱한 형식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쓰면서 좀 멋지게 해보고 싶은데 쉽게 선생님도 아까 전덕기 선생님도 쉽게 쓰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집 같은 형식을 고안하고 있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깊이 잠적해가지고 홀로 글을 쓸 여유가 생기면 정말 잘 쓰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건 제 그냥 바람이고요. 지금 여기 그 현장의 생활을 조금씩 쓰는 게 더 중요한 거 맞죠? 네, 그럼요. 네. 네. 아마도 내년 초엔 나올 수 있도록 네. 조금씩 써보겠습니다. 시도 들어가고 에세이도 들어가고 미니픽션도 들어가고 일기도 들어가고 편지도 들어가고. 예.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네요. 재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뒤죽박죽이에요. 물 위를 날아가는 새처럼 네. 굉장히 자유로운 그 느낌이 재밌죠. 들어요. 네. 맞아요. 전동기 선생님께서 한마디로 재밌죠.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전동균 시인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았다. 말이 잘 되지 않았다. 담뱃재만 쌓이고 책상 위엔 귀를 뒤로 눕힌 채 눈 깜빡대는 토끼들.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나의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멀리 걸어나간 생각들은 불 같고 얼음 같은 공기를 숨쉬었다. 어디에도 길이 없는 벌판에 서 있는 일. 천둥에 놀란 나뭇잎처럼 끊임없이 질문하는 일. 이마와 쇄골 드러난 어깨에 주문 같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다. 잠깐 먼 불빛이 비치기도 했다. 그때 내 모습이 여우로 마른 물고기로 바늘 엉겅퀴로 바뀌는 것 같았다. 그러나 괜찮았다. 나는 나의 배우를 만났다. 잿빛 풀, 물방울새, 불타는 돌. 네. 나는 나의 배우를 만났다. 여러 가지 사물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읽어주신 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소개하게 된 거는 이 시의 한 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는 나의 바깥으로 걸어 나갔다. 이 대목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글 쓰다가 실패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실패했지만 글을 쓰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이 좁은 현실을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라는 한 인간이 나의 바깥으로 걸어 나가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나의 바깥으로 나가서 나를 볼 수 있다면 나를 좀 더 정직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또 새롭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나만이 아니라 이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고 막 그런 말이 있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가서 외부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어떤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이게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순간들이 만나지게 된다면 좀 더 삶이나 세계에 대해서 다르게 좀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의 배우 네. 외면의 나만이 아닌 나의 배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탐색, 정체성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왠지 감화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굉장히 감정이 깨끗해지면서. 그쵸. 아, 선생님 저도 그 천둥에 놀란 나뭇잎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이듬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오늘처럼 인생이 싫은 날에도 나는 생각한다. 실현한 사람에게 권할 책으로 뭐가 있을까? 그가 푸른 바다 거북이 곁에서 읽을 책을 달라고 했다. 오늘처럼 인생이 싫은 날에도 웃고 오늘처럼 돈이 필요한 날에도 나는 참는 동물이기 때문에 대형 어류를 키우는 일이 직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쳐다본다. 최근에 그는 사람을 잃었다고 말한다. 죽음을 앞둔 상어와 흑가오리에게 먹이를 주다가 읽을 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사람들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내가 헤엄치는 것을 논다고 말하며 손가락질한다. 해저 터널로 들어온 아이들도 죽음을 앞둔 어른처럼 돈을 안다. 유리벽을 두드리며 나를 깨운다. 나는 산호 사이를 헤엄쳐 주다가 모래 비탈면에 누워 사색한다. 나는 몸통이 가는 편이고 무리짓지 않는다. 사라진 지느러미가 기억하는 움직임에 따라 쉬기도 한다. 누가 가까이 와도 해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 곁에서 책을 읽고 오늘처럼 돈이 필요한 날에도 팔지 않는 책이 내게는 있다. 궁핍하지만 대담하게 오늘처럼 인생이 싫은 날에도 잘하고 있다. 네, 김이듬 시인의 아쿠아리움. 아, 참 개인적으로 아쿠아리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그 읽어주신 시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좀 낭독하기 쉽고 또 들었을 때 그 이해하기 쉬운 작품으로 골랐고요. 네,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떠올라요. 아, 아쿠아리움 봤던 장면들도 떠오르고. 예, 제 일상이 고스란히 보이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어류를 키우는 사람한테 어렵게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책 추천을 하고 책 처방을 한 이후에 그 새벽녘에 쓴 시이고요. 쉽게 씌워지는 시가 좋은 시가 아닌데 이 시는 좀 쉽게 쓰게 됐던 시입니다. 남들은 하찮게 보이는 건데 누구에게나 비밀스럽고 절실한 그런 게 있잖아요. 매매 불가능한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렸고요. 그게 어쩌면 뭐 가령 영혼이거나 사랑이거나 시거나 그런 걸 텐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생이 싫은 날에도 인생을 보게 하고 싶은 날에도 우리가 저절로 자라고 늙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자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책방 이듬에서 이렇게 책 처방을 조금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특이한 처방을 해주신 적이 있나요? 특이한 의뢰가 들어와서? 책 처방을 받으려고 막 울산에서 오시는 분도 계셨고, 울산까지. 네. 또 인근에서 오시는 분도 소월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다 저마다 엄청 이렇게 발설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어려운 상황, 또 비밀스러운 어떤 기억, 뭐 트라우마 같은 걸 다 가지고 계셔서 네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죠. 예, 어려운 네. 일이고요. 예. 아주 엉뚱한 경우는 책방문을 닫기 직전에 그 어떤 무슨 양행?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상사 같은 걸 하시는 네네. 분께서 오셔서 네. 최근에 폭삭 망했는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나한테 지금 당장 내놔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장 내놔. 네네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울 뻔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책방 이듬
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네.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네. 네. 제가 그 대기업의 그 사원들 뭐 매달 이렇게 처방도 해드리고요. 책 처방을 해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 정말 그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하고도 격주로 만나서 이렇게 책 처방을 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을 먹고 불면이 있을 때는 어떤 수면제를 뭐 이런 것처럼 책이 즉각적으로 어떤 처방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책을 한 권 혹은 3권 팔려고 계속 이 일을 하다가는 좀 이건 좀 아니다 약간 죄 짓는 느낌이랄까? 네, 약간 그게 와가지고 제가 좀 비싸게 책 처방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잠정적으로 그걸 하고 있지 않고 또 제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해서 그들에게 어떤 그 정확한 꼭 필요한 책을 권해줄 수 있기 전까지는 지금 당분간 하고 있지 지금 않아가지고 쇄신 기간이군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 좀 약간 반성하면서 리노베이션하는 기간이라고. 좋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두시님 보내기 전에 저희 꼭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코너를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먼저 전동균 시인님 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맑게 끝없이 흐르는 소리, 어떤 생명력이 좀 느껴지는 소리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물소리를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그걸 했겠죠. 근데 제가 산도 뭐 좋아하지만 한동안 낚시를 또 많이 다녔었어요. 민물 낚시를 네. 많이 다녔는데, 이제 산행의 경우에도 이제 산길을 몇 시간 걷다가 계곡 같은 데서 물소리가 들리면은 발 담그고 쉬고 하면은 이게 아주 안온한 휴식의 그런 느낌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이 물소리 들어보면 좀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 물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계곡물 소리 이런 게 또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물소리도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봄에 이제 솟아나오는 물소리도 좋고 또 여름에는 좀 약간 거센 그런 게 또 가을에는 또 옛날 그걸 보면 추수라 그래서 네. 물이 단단해진다 그래요. 그 지금이 이제 산에 물이 좀 많을 때도 왜냐하면 이제 나무들이 겨울을 날려고 몸에 네. 있는 물을 다 빼요. 그래서 그게 계곡물로 흘러요. 그게 계곡물로 흘러요. 그게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계곡물이 가장 액기 있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나무들이 이제 겨울에 물이 안에 있으면 어니까 그렇죠. 그걸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재밌는 스토리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김혜듬 시인님 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그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그 바람 소리, 물소리 어떤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소리인가요? 이 소리가 그 파도 소리인데요. 그 전동균 선생님하고 저하고 되게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서로 되게 통하죠. 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계곡물 소리, 저는 어쨌든 또 파도 소리, 네. 다 물의 이야기인데
이 소리는 제가 책방 이야기 적혀 있어서 그런데요. 책방 오픈 3년 차 들어오면서 네. 처음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얼마 전에. 그 시집 마르지안 티셔츠를 입고 나오고 얼마 후인데요. 네. 그 책방문에다가 노란 종이로 가을 방학 이렇게 써놓고 네, 2박 3일 강원도로 갔거든요. 네. 네, 그때 그 도미토리에서 지내면서 네, 낙산 해수욕장에 밤에 가서 그 밤바닷가 파도 소리를 녹음해봤어요. 아, 낙산 좋죠. 네, 저도 가보셨어요? 낙산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저는 낙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는. 근데 낙산사는 못 갔어요, 제가. 너무- 지금 이번에 가진 낙산사 파도 소리예요? 예. 원래 낙산사 파도 소리로 유명합니다. 어머,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이 낙산사 오래된 옛절인데 거기서 이 성불 돌을 깨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파도 소리 때문에. 엄청 거칠던데요. 아, 그렇게. 녹음해보니까. 이 파도 소리 때문에 불가에서는 네. 낙산사가 아주 좋은 절인데도 이 파도 소리 워낙 파워가 강해가지고 그 이겨내는 스님이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좀 비밀이 풀렸어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녹음을 하고 들어봤는데 그때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녹음을 할 때 굉장히 그 밤바다 깜깜한데 낭만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리만 이제 다른 감각을 싹 다 제거하고 청각에 의지해가지고 이 동해안 파도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 굉장히 거칠고 막 좀 노이즈 심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도 될까 생각했는데 또 제가 한편으로 저 위로한 게 이렇게 파도가 하는 일도 책방 일도 네. 이게 일단 일이 되면 낭만은 없어지는구나. 네. 어쨌든 낙산의 파도 소리가 그렇게 유명한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요. 그 불가 쪽에서는 크게 배웠어요. 아니에요. 불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 홍련암에 그렇죠. 그 밑에서 튀는 파도 소리 들으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선생님 두 분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어려운 숙제를 저희가 드렸는데 전동균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오후 3시에 마시는 따뜻한 카페라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녁에 걷는 흙길 산책. 이야. 그 세 번째는 가족.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후 3시에 마시는 카페라떼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떤 기쁨을 주는 건가요? 이제 오후 3시쯤 되면은 이게 좀 사람이 지치고 이제 정신도 좀 이제 힘들 때잖아요. 근데 이제 카페라떼 한 잔 좀 약간 달게 해서 마시면은 굉장히 좀 즐겁죠. 활력이 돋고. 예, 그렇습니다. 김희듬 시인님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 300가지는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세 가지는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저는 너 그리고 나 마지막으로는 우리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고 어쨌든 좀 바깥으로 내몰린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제외된 그 사람들. 네, 그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좋습니다. 너, 나, 그리고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제외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바꾸셨네요. 왜요? 제가 그러면 시, 초콜릿, 뭐 자동차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희듬 시인님 그리고 전동균 시인님 신작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모티프의 유수연님 그리고 6월 오후의 우유 지은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읽어줄 책 가져오셨죠? 네. 네, 유수연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승훈 시인의 시선집 이 시대의 시쓰기라는 시집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승훈 시인을 처음 알았던 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이승훈 시인에 대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것도 시야? 어떻게 그죠. 이렇게 그저 오늘 날씨는 맑았다.
오늘은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평이한 언어로 그렇죠. 쓰는 건데 네. 비 오는 밤이 네. 괴롭다. 그런데 마지막에 읽다 보면 네. 너무 시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끔 이승훈 시인이 어떤 실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다가도 어떤 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쉬운 말로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늘 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도 너가 될 수 없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괴리감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기 좋은 시여서 이승훈 시인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유수연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안으면 이승훈 너를 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바람 불던 저녁도 사라지고 무슨 정신도 사라진다. 너를 안으면 불안도 사라진다. 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면 40개의 어둠이 사라지고 너의 얼굴에 나를 묻으면 40개의 감옥도 사라지고 우울도 사라지고 만성 신경증에 시달리던 밤들도 사라진다. 너의 가슴에 손을 대면 나의 손도 사라진다. 이젠 네가 있으니까. 이젠 네가 나이니까. 너의 가슴에 텀벙 뛰어든다. 그래서 이젠 너의 얼굴도 볼 수 없다. 네, 낭송을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에 대한 어떤 생각들, 나한테서 충족할 수 없었던 너. 저도 제 시를 쓸 때 보면 대체로 너라는 지칭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계속 갈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너라는 존재는. 왜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유일한 것이니까 너라는 존재가. 그래서 좀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네. 그런 너를 많이 찾고 있는 순간들이 제 시를 쓰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승훈 선생님의 시 들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많이 읽었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지은아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저는 강화길 작가의 괜찮은 사람을 가져왔어요. 이게 가장 사랑하는 책이 늘 달라지는데 이게 최근 가장 사랑한 책이 이 책이라서 골라봤습니다. 네, 이게 괜찮은 사람의 경우에는 단편집인데요. 주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게 살짝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 특유의 느낌을 정말 잘 살리는 작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낭독할 부분은 표제작인 괜찮은 사람의 일부입니다. 네, 지은아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늘 신경이 쓰였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빈약하고 허름한 트랙에서조차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불안이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불안은 순식간에 번지는 곰팡이와 같아서 쉽게 눈에 띄었고 그러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느끼는 것과 정말로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건 굉장한 차이였으니까. 네, 낭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려주시죠. 이게 누구에게나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처음 읽었을 때 뭐랄까 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무언가를 들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동시에 힘이 됐어요. 이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 때면 이 구절이 자주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곱씹어 읽는 부분이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들은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누구에게나 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근데 아주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그걸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나의 무능력을 보여주마 막 이러면서. 그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그럼요. 예,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노할 줄 아는 것도 상당한 용기잖아요. 아, 이 단순 무식한 질문을 참아 드리기가 부끄러운데 독립문예지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수현님. 단순하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복잡 무식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 큰 이유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절대 중요하지 않은 또 이유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에 지은아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읽고 있으면 쓰고 싶어지고 쓰고 있으면 묻고 싶어지는 게 이 글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예지라는 것도 당연히 읽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문예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은아님. 저도 이제 독립 출판을 하면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독립 출판을 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다 보니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히 따라왔고 그리고 글을 쓰는 누구에게나 지면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글쓰기를 도모하는 작가들이 많은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하는 지면이 많아지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독립 출판을 통해서 문학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모티프나 유후나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다를 것 같은데 그 문예지를 만들면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모티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방법은 문예지가 아닌 것처럼 숨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쯤에 와우북 페스티벌이라고 홍대에서 했던 북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진 잡지인 줄 알고 펼쳐보시다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실 때 이거 문학 잡지예요 하면 이거 문학 잡지예요? 하면서 좀 반색을 드러내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는 문학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그때도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예지라는 이름으로 또 문학 잡지라는 이름 하나가 너무 진입 장벽이 높게 보이는 좀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 잡지가 문예지라는 걸 좀 숨기는 방식.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을 낮춰서 들어오셨다가 문학에 푹 빠져버리고 그래서 더 심도 있는 문예지로까지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발판이 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예지인 듯 문예지 아닌 문예지 같은 그런 문예지.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팀원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공통된 답변은 재미였거든요. 네. 제가 요를 하는 원동력 역시 재미가 가장 크고요. 팀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같이 하는 법에 중점을 두는 팀원도 있었고 우리의 시도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느낌에 중점을 두는 팀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작한 이상 끝을 보고자 하는 팀원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 팀의 끝이든 독립출판의 끝이든 이게 재미로 시작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요는 어떻게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유수연님. 네, 저희는 일단 내년에 또 다가오는 5호와 6호도 계획 중에 같이 있고요. 네. 또 좀 더 나가서 하나의 또 다른 웹 플랫폼을 하나 저희가 개발을 해볼까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획 단계는 이미 이번 년 초부터 기획 단계는 있었고 좀 더 구체화되게 좀 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티프의 처음 시발점도 그거였거든요. 패션 문학 잡지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 안에 구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보그 같은 문예지 이런 거 만들어보자.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작정 달려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웹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내년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은아님. 일단 이후의 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깝게는 독립출판물 마켓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24일 해와 공공그라운드에서 진행하고요. 마켓 외 릴레이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에도 끼치지 않는 을 발간하고 나서 이후에 세 번째 시집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건 아마 마켓이 끝난 후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시집을 낼 계획이 있다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독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 표는 이미 끊었고요. 이야. 빨리 가고 싶어요. 야, 벌써 표를 끊어놨다는 게 재밌네요. 독립문예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팁이나 조언이 있다면 간결하게. 일단 제가 처음 문해지를 모티프를 만들겠다 팀원들이랑 또 얘기하고 했을 때 주변 반응들은 지금까지도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만들지 마라. 문해지 왜 만드냐. 폭망이다. 그거 힘든 거다. 이런 말 너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꼭 하고 싶으시면 만들어 보시라. 네. 문해지 만들고 싶으시면 도전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나 더 어떤 첨언을 하자면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진 하지 마라. 저도 그 정도의 포부에 반의 반도 아니게 시작을 했던 일인데도 네. 힘들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1년에 2번 내는데도 지금 그렇죠. 이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독립문해지나 문학 잡지를 만드는 게 내 일생의 전부인 것처럼 시작하시기는 좀 비추하고요. 언제든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보험과 플랜 B를 계획하시면서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은아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시집을 냈는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 팀이 문예지라기보단 이제 시집이니까 독립 출판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자면 이게 내가 왜 이 책을 만들고자 하는지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독립 출판이라는 게 사실 원고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디자인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오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책을 왜 만들고자 했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좀 힘이 됐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두 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감 대신에 내년에는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유소님. 네,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꼭 여행을 가보자. 또 지금도 이제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한 3개월 정도. 네. 왜냐면 체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내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자. 또 세 번째는 내 시를 좀 이제 쓰자. 그러면 너무 시를 안 쓰고 있어서 계속 본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가. 여행, 운동, 시작. 네. 네,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지은아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내년에는 요 세 번째 시집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취직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꾸준히 많이 만나기 정도가 있겠네요.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모티브 유수연님, 6월 오후의 우유 지은아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에 다시 뵙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을 출간하신 장유진 소설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이번에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첫 소설집을 출간하게 된 장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소설집이 나왔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네, 일단 되게 많이들 찾아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상도 전해주셔가지고 되게 기쁘고, 또 소설은 저 혼자 썼지만 책이라는 물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거라서 좀 더 큰 무게를 지게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20,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담아야겠다고 결심한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냥 일상 속에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을 봤을 때
그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캡처하듯이 저장을 해뒀다가 네. 나중에 이제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렇게 저장했던 기억들,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서 붙여나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소설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소설을 처음 쓴 건 2011년? 제가 직장 1년 차 때 문화센터에 소설 쓰기 기초 강의라는 그 문화센터에 등록을 하면서 소설을 쓰게 됐어요. 네.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전까지 IT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요. 이번에 첫 책을 내면서 네. 회사는 그만두게 됐어요. 일상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이나 회사원들의 아픔들을 세심하고 관조하면서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시선이 소설에 계속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설을 이제 쓰면서 네. 독자들도 물론 생각하지만 일단 제 자신에게 먼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소설집을 키워드로 네. 뽑는다고 하면 어떤 걸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 작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가지고 이거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그냥 책의 제목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일. 그 제목은 본인이 정하신 건가요? 제목은 그 알랭드 보통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집,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그 제목에 착안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네. 소설을 안 쓸 때는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사실 요즘은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책 관련된 스케줄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것만 하고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뭐 산책을 가거나 밥을 먹는 정도? 네. 밥이라고 하셔가지고 보통 어떤 걸 주로 드시나요? 사실 회사 다닐 때는 그냥 회사에서 먹었어요. 회사 식당에서 먹고, 네. 회사 앞에 밥집에서 먹고 이랬는데, 네.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즘은 그냥 그때그때 먹고 있는데, 차려 먹고 있는데, 네. 식당 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다가오는 겨울에 문예지 겨울호의 단편을 2편 더 발표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장편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정유진 소설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낭독 들으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왔다. 완연한 봄,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 봄을 느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초봄이었는데 목덜미에 따뜻한 햇볕이 느껴지면서 등에 살짝 땀이 배기 시작했다. 목에 사원증을 건 회사원들이 얇은 트렌치코트를 저마다 팔뚝에 걸친 채로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걸어다니고 있었다. 직장인들이 몸을 움직이고 볕을 쬐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케빈이 다녔다는 포털사의 사원증을 목에 건 무리가 우르르 지나갔다. 나야 전에 일하던 에이전시가 망하고 나서 불러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온 거지만 대체 그렇게 똘똘하다는 케빈이 왜 이 회사에 왔는지 궁금한 적이 있다. 대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연봉은 광고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잘 챙겨주겠다여서 돈으로 유인한 것도 아닐 텐데 싶었다. 의외로 대표가 케빈에게 내민 카드는 개발적으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 였다고. 겨우 그런 말로 설득을 한 것도 신기했지만 고작 그런 말로 설득이 된다는 것도 놀라웠다. 그래서 케빈은 지금 개발적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나 모르겠다. 매일 나오는 버그 잡기 바쁜 것 같은데.